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해양대학교 파이오니아 사업단 특강을 맡게 된 부산연구원의 연구위원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건으로 해서 직접 강의실에서 뵙고 또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사업단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요청을 듣고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또 이렇게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한 연구자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또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또 핵심적인 것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 매스컴이나 또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들은 제가 직접 여러 선진 스마트 항만을 다녔고 또 그곳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오늘 또 주한 내용들이 또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이 스마트 항만은 아마 더더욱이나 대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세적인 이 스마트 항만의 좀 실제적인 이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조금 고민하면서 오늘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 여러 교수님들은 한 학기 동안 많이 하셔서 이런 온라인 강의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어색한 부분이나 서툰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부산연구원은 부산지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정책 개발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장하용이고요. 저도 해양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해양대 해양경찰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이제 메카트로닉스에서 이제 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 때는 물론 선박을 공부를 했지만 행정과 법을 전공했고 또 석사 때는 또 해양 물리 쪽, 또 해양 오염 쪽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또 전격 전향을 해서 이제 전기와 전자와 기계가 결합되어 있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 이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학교에도 조금 오래 있었고요. 지금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또 학교 조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관공학부, 지금의 기관공학부고요. 이제 선박 전기전자 어, 공학부에서 조교 생활을 했고 또 그곳에 또 학교에 있는 회사산업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을 하다가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시청에 있는 해양정책과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이라는 선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아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 항만연수원은 그 외에 이제 항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노조원들, 그리고 여러 또 항만물류협회에 또 소속되어 있는 여러 회원사의 어떤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 이제 스마트 항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KMI와 같은 국제연구기관하고 이런 스마트 항만, 또 그리고 또 관심 분야는 이제 그런 스마트 항만으로 인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이제 연구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 자료에는 또 그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항만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항만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어차피 이 스마트 항만은 또 스마트 해양 물류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야 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조금 이 발표 자료에 한번 녹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타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또 세계 해양 포럼이라고 하는 또 국내 또 13년 이상의 그런 여러 행사 개최 이력이 있는 해양 정책 관련 국내 최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계해양 포럼의 기획위원회를 지금 맡고 있고요. 또 4.16 세계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참여를 했고 또 여러분들 아마 치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류관리사 그리고 검수, 검량, 감정과 같은 국가 기술 자격에 있어서도 또 뭐 출제 검토, 면접과 같은 여러 부분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제 소개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한 그 제 소개를 드린 이유들은 어,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이런 해양 항만 물류 쪽에 이제 여러 전공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현장에 나와서 또 지금 연구 수행을 할 때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 또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거 외에도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연관이 있을까라고 아마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을 사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것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또 X 이벤트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X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또 스마트 항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X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X 이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11가지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X 이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먼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전염병의 창궐, 바로 코로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어,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1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전염병의 창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세계화가 붕괴되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항만과 또 연관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로봇의 결국 로봇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위협하는 지능형 로봇이 바로 인류의 여러 X 이벤트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X 이벤트와 같은 붕괴 시뮬레이션이 예측이 되어 있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X 이벤트가 벌어지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초연결성으로 된 이 사회가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하여서 한 문제들이 그 어떤 지역 로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글로벌에 퍼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뭐 색깔은 칠하지 않았지만 이런 디지털 암흑부터 시작을 해서 식량 위기, 전자기기의 파괴, 뭐 핵폭탄이나 이런 내용들도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X 이벤트입니다. 이 X 이벤트를 쓴 존 캐스티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예측은 뭐냐면 이러한 X 이벤트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 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뭐 물론 어떤 이벤트, X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난다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지금 코로나권에서 보시다시피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의 모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달려있고 지금 여러분들 학부 시절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들 보다는 몇 년 더 산 선배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 내용은 이슈는 미래 항만에 대한 좀 정의를 정확하게 좀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만을 포함한 이러한 스마트 해양물류의 어떤 추진 요인, 해양의 어떤 이런 일자리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고 또 매스컴이나 또 여러 자료들이 이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양물류의 만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과 한계,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스마트 해양물류의 또 X 이벤트는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우리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두가 또 기다려지네요. 또 들어가기 전에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쭉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우리는 늘 2년 후 닥칠 변화는 과대평가하면서 10년 후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라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절대 방심하거나 나태해지지 마라 라고 경고하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당장 이제 이런 졸업들, 취업들 이런 것들을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어떤 졸업, 취업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러 졸업과 취업에 대한 것에는 과대평가, 즉 여러분들의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0년 후에 나타날 큰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2년, 3년 뒤에 일어난 이 스마트항만은 바로 10년 뒤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해 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또 주 내용입니다. 자, 미래 항만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 스마트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만은 또 다른 이야기로는 로보틱 항만 또는 뭐 지능형 항만, 또 디지털 포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아주 그 정의가 다양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이 스마트 항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없고 그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공간, 시간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활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항만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 사인 디트로이트에서는 IoT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통찰력을 가진 항만이다. 조금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어, 여러 항만공사나 함부르크 한방공사에서는요 스마트 도시 적용한 개념으로 항만의 운영, 친환경, 에너지 소비 등 세 가지 범위로 구분되는 항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것들은 다 각각의 어떤 상황 또 어떤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수로가 가까이 있고 항만이 가까이 있는 이러한 항만에 있어서 어떤 스마트 도시화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스마트 도시와 연관된 바로 항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 17년, 18년 흘러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그리고 좀 진화된 정의들을 우리 국내 정부에서는 해수부에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서는요, 조금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을 스마트 항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만의 모든 장비의 어떤 무인화, 즉 항만에서 일어나는 하역 장비, 주연 하역 장비가 암벽 크레인, 그리고 이송 장비인 YT, 그다음에 야드에서 쓰이는 이제 뭐 RTGC, RMGC와 같은 이런 그 하역 장비들이 무인화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 스마트 항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KMI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요, 이것들을 좀 더 진화시켜서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모든 작업을 사람이 없이 기계 스스로 수행하는 항만을 바로 스마트 항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같이 또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제 스마트 항만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 바로 뭐다? 스마트 항만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또 소개하지 않았지만 또 국내의 다른 또 권위자들 또 여러 또 연구자들에 따라서 각각의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또 세부적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의 스마트 항만이 무엇이다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오늘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스마트 항만의 한 일종인 자동 항만에 대한 구분이 여러분들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자동화된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이제 재래식 항만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죄송합니다. 한번 좀 마시겠습니다. 자, 자동 항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산 그리고 인천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반자동화 항만이라고 합니다. 이 반자동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역 이제 선박 하역 작업의 주요한 장비인 바로 컨테이너 크레인 그리고 이송 장비에 쓰이는 이 YT가 바로 이제 유인으로 이제 운전이 되고 있고요. 장치장에서는 이 트랜스퍼 크레인이 이제 무인으로 또 원격으로 이렇게 조종되고 있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자동화 수준밖에는 문제 없고요. 이 이후에 어떤 항만들이 생겨났고 진행이 됐냐면 유럽과 어,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호주, 중국에서는 이런 유인으로 작용,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장치장 작업은 다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유인으로 작동하던 IT를 완전 무인으로 어, 또 원격으로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어, TOS라고 하는 바로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장비로 이제 운전되는 예, 그런 어, 터미널을 바로 자동화 항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2015년부터 완전 무인 자동화랑 풀리 오토메이티드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완전 무인 자동화 터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또 아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 지금까지 조금 무인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바로 어, 컨테이너 뭐 퀴사이드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바로 이런 암벽 크레인이 예, 바로 무인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원격으로 조종이 되는 방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 양산항을 빼고 미국과 네덜란드, 중국에 청도에 있는 QQC, TNT, TN까지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러한 항만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항만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완전 무인 자동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2017년도 이후부터 이제 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각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가 되었고, 항만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완전 무인 자동화를 정부가 잡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반자동화에서 쓰이던 이 선박 하역 작업, 엔트리 크레인과 그리고 YT에서 쓰는 컨테이너 크레인과 YT에서 사용된 이 사람들이 향후에 그러면 무인이 되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항만에서는 이제 항운노조와 같은 어,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또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이 컨테이너 크레인은 무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4단계, 5단계, 그 이외인 서측 터미널에서는 일단은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는 이 YT 작업은 유인으로 하되, 향후에 이 유인으로 작동이 되는 이그 YT를 자율운행 차량의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것이 레벨 뭐 4, 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를 대체하는, 그로 인해서 어떤 자동화 레디라고 하는 그런 어, 항만이 이제 만들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한국형 스마트 항만이라고 또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떤 완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정을 어,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또 완전 원격 조종화 터미널이라고도 이야기를 좀 붙여보았는데, 뭐 이것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또 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야기 설명을 드릴 때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단체들의 그런 이해관계들을 같이 보면은 정말 재밌게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마트 항만이 포함된 이 스마트 해양물류와 4차 산업혁명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여러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여러 연구들을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금 핵심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던 내용입니다. 바로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에서 1,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3차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시기나 이런 내용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은 결론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가 변한다는 겁니다. 바로 수렵사회에서 농업혁명으로 농업사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1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사회로 우리가 넘어왔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정보사회와 지능사회의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공간도 좀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 많이 쓰시죠.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런 은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돈을 찾고 보내려면 물리적 공간이 은행에 갔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바로 이 물리적 공간도 있었지만, 예, 전자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버 공간이 같이 이제 공존을 했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 플러스는 뭐냐면 이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이 이제는 구분이 없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거의 이제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을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혁명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또 고민해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몰락계층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혁명을 통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농민층이, 그리고 이 산업사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몰락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차 산업에서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는 이제 지식 노동자들, 바로 저와 같은 지식 노동자들이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생기게 되면 누가 몰락할까요?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바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뭐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운동들, 러다이트 운동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방직, 전통적인 방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 방직기를 밤새 어, 들어가서 부수었던, 예,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 폭동이나 차티스 운동도 다 이런 산업혁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구글 시위, 반우버 시위,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이런 이제 타다와 같은, 타다와 이제 택시, 어떤 그 단체와의 어떤 그런 갈등들, 예, 예,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산업혁명의 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산업혁명들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변화의 동인이냐? 바로 자본에 연계된 과학기술이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 바로 자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결론적으로 이 자본의 속성이 뭐죠? 예, 바로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학의 속성은 뭡니까? 바로 이 자본의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본과 과학이 바로 연계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어,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항만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항만 자본이 이제 기존 개발되어 있는 과학 기술을 항만에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제2의 너다이트 운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여러 신규 기술들과 신규 산업들을 어떤 부수거나 또 파괴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기회들, 도전들을 또 찾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바로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사 갈등들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 스마트 항만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해양 물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 그림이 좀 작게 되어 있지만은 이 선박과 선박 간의 어떤 항만과 항만 간의 이송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배에 어떤 상황이 있고 내가 실린 화물의 어떤 상태가 어떻는지 또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해양 물류 시대에는요. 결론적으로는 이 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요. 당연히 또 항만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이 단계들은 이미 많은 스마트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해양 물류는 기존 이 항만과 소비자까지의 어떤 스마트화와 더불어서 이런 항만과 항만,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이 항만과 항만 간의 해상 물류에서도 이제 바로 스마트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첨단 해양 물류 체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먼저 배들도 이제 자율운항 선박들 그리고 스마트 선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배가 스마트화되었는데 항만이 스마트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스마트 선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재래식 항만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에서 화물을 빨리 처리하고 최적화하게 처리하는 것이 첫째적인 스마트 항만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스마트 선박들을 바로 최적화하게 어떻게 보면 접목할 수 있는, 예, 그런 항만이 또 스마트 항만,
개념이고 그것이 바로 스마트 해양 물류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방금 본 슬라이드의 내용이고 어, 두 번째 이슈로 이 스마트 그러면 해양 물류의 를, 즉 스마트 항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스마트 해양 물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러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해양 물류,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여러 또 그 각국의 나라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특히 이제 LA, LB 같은 경우,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항만 그리고 어떤 차량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경 오염이 겪었고 또 스모그를 겪었던 그런 어떤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이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 우리나라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또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친환경성 때문에 스마트 항만을 또 스마트 해양물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어, 그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또 사람을 덜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나 또 여기 안정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고들이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도 많고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는데 이런 24시간 운영이 되는 그런 여러 또 효율성 때문에 이 스마트 해양물류, 스마트 항만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자유로낭선박 스마트 선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스마트 물류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물류와 또 결합되어 있는 이 항만이 스마트 항만화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 스마트 항만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스마트되어 있는 항만이 결론적으로는 또 글로벌 어떤 허브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선점하게 되고 또 여러 이미지 제고와 또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항만에서는 스마트 항만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뭐 출처도 이렇게 달아놓았지만 여러 내용들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주 내용들은 아마 스마트 항만을 하게 되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또 여러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쪽 부분이 1부터 8까지가 장점인데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친환경성이나 안정성이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높아진다. 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구가 되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항만은 꼭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단점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국 투자비가 높아지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가? 현재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맥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어, 각 스마트 항만을 운영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 여러 실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한 13%에서 35% 만약에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한 25에서 최대 55%까지 절감될 거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15%에서 35% 밖에는 운영비가 절감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실과 또 어떤 이상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이 스마트 항만의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요인들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스마트 항만이 그냥 기술만 적용을 하고 만들어진다고 무조건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좀 설명을 이제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좀 따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 이슈 3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 이 스마트 항만, 또 항만의 자동화, 또 이런 첨단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먼저 2014년에 또 동일한 맥킨지가 또 나왔네요. 맥킨지를 통해서 미국 통계청에서 조사된 미국 직업의 해양 항만 분야 자동화 가능성 및 임금에 대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선원이나 저희들 해양 항만 물류 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뽑아보니까 밑에 부분이 시간당 어떤 임금을 나타내는 축이고요. 왼쪽에 보는 축은 과연 자동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는 자동화에 대한 잠재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그 자동화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그 선원 같은 경우에는요. 선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 자동화율이 89%에 달하고요. 그런데 거기 비해서 임금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건 좋겠죠. 그런데 임금도 그렇게 어, 비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시간당 이 당시에는 $2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동그라미 크기는 이제 얼마만큼 그 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물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화 가능성이 79%에 달하고, 물론 보시다시피 임금 수준이 낮았고요. 그 외에 조선업이나 어, 또십 엔지니어링 조선업이나 기타 또 여러 어, 자꾸 하역업 또는 운전업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조금 낮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40% 이상 여러분들 오늘 한 자리에 모였으면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학반의 한 절반 이상은 자동화 지금 있는 직장들이 사라지고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어, 통계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2014년도에 예측을 했지만 아마 자동화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겠죠. 좀 다른 좀 자료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WMU라고 하는 스웨덴 말메에 있는 세계 회사대학 뭐 들어보신 또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트랜스포트 2040이라는 그런 어떤 그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스마트 해양 물류 분야의 어떤 자동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 80% 이상이 자동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현재 자동화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이 세로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는 직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해양 항만 물류 쪽에 이제 종사하는 어떤 종사자들,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자동화율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화율이 한 30, 뭐 적게는 한 10, 한 2, 3%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 자동화되어 있는 이 항만 물류 쪽의 직군들이 향후에는 뭐 70%, 60% 이상 자동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직군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 직군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뭐 여기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하는 크레인 운전사부터 해서 아역 분야 종사자 그리고 이제 여러 뭐 정비사 운전사들을 비롯한 이런
기존 직군들이 우리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자동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직업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이 그래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조금 내용을 보시면 밑에 어떤 선박과 관계된 선원들의 어떤 직군들은 현재는 많이 현재도 많이 직무가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도 자동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WMU가 세계 회사 대학이어서 물론 뭐 선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세계의 어떤 회사 부분에 또 해양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많이 오는 대학인데 좀 이 부분들을 너무 자동화 가능성을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동화 가능성이 적을까요? 퀴즈입니다. 오늘 좀 떨어져 있지만은 퀴즈를 하나 내면요. 왜 자동화 가능성이 적을까? 제가 좀 고민해 본 결과는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보십시오. 어떤 기관사들은 자동화율이 더 적습니다. 예. 물론 어떤 직무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자동화할 필요가 없는 직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값싼 뭐 해외 선원들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주요한 이 스마트 해양 물류의 항만의 플레이어가 바로 자본입니다. 이 자본이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선박을 스마트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자료도 좀 넣을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그 전에 다른 그 세미나 때 썼던 자료여서 한번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실제 A 대학이라 하지만 우리 해양대 승선학과 졸업생들이 어, 바로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해기사 출신이고 해기사 면허가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1등 하나 꼴찌 하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취업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시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내려가고 있고 아마 제가 그 뒤에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또 저는 이제 좀 기간 파트로 이렇게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조선업으로 이렇게 어,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업에 속해 있는 이러한 기타 운송 이 장비 산업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수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업에도 취업을 하고 또 더 나은 어떤 직군들로 이렇게 옮겨 가서 이렇게 우리가 어,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생태계가 있었는데 실제 이 내용들도 뭐냐면 바로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가지고 바로 잃게 되는 그런 하향 곡선들을 그리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제조업의 피보험자 증감을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어,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코로나 이전에 또 조선업의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그런 스마트 항만 이런 것들이 또 스마트 선박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좋은 일자리들이 기존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어, 전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결론적으로는 없어지고 이제 스마트 항만화된 그러한 스마트 선박과 관계된 여러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자리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현재 또 선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 일자리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올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세부적인 어떤 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표의 주 내용은 뭐냐? 바로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야 또 스마트 항만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함께 또 연구를 했던 이제 어, KP, TLI라고 하는 한국 해상 관련 그 노동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항만 노동 연구소에서는 바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인력이 만약에 스마트 항만화가 되게 되면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되게 되면 기존 인력들의 56%가 상실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존 우리 부산항 신항에 있는 반자동화 수준의 터미널이 아니라 바로 완전 무인 자동화된 터미널을 만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56%의 일자리는 생길 수가 있었는데 없어진다라는 거죠. KMI라고 하는 우리 또 국제연구기관에서는요, 한 45.7%가 바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는 그럼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일자리를 해양물류의 어떤 스마트화된 로봇이 결론적으로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했고 이 숫자들은 뭐 여러 연구들을 진행이 되면서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50% 수준의 바로 일자리들은 바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앞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항만이 되게 되면 노사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해외의 경우를 저도 방문을 했고 또 살펴보면 모든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양물류가 되면서 노사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먼저 북미,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은 어, 동쪽과 서쪽의 노조가 항운 노조라고 하는 주요한 항만 공급 어, 노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동안은 어, 지금 ILA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안도 ILW라고 하는 이제 노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서안을 갔다 왔는데 이 서안이 여러 문제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즉 뭐냐? 이 항운 노조가 스마트화된 항만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항만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을 허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항만들도 스마트화하게 되는 그런 여러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 확보해야 되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미 겪은 것을 미국 사안이 어,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본 미국의 동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바로 항운 노조가 이 USMX라고 하는 어떤 사용자 단체입니다. 어떤 운영사나 어떤 선주사 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측 사용자 측 USMX와 이제 스마트 항만 관련해서 여러 이견들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이 노아사는 이제 매년 일정 기간마다 어떤 노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 중지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이 노측과 사측 간의 주 내용은 뭐였냐면 이 터미널의 어떤 자동화라고 하는 이 자동화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인원 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사측은 터미널 자동화는 완전 무인 자동화고 이것이 바로 스마트 항만이다. 즉 사람이 없게 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만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고 이제 노측인 ILA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좋다. 너희 사측이 자동화하고 스마트 항만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꼭 배치가 되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자동화된 로봇 아래에 기존 그 작업을 하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 스마트 항만 유무를 떠나서 노동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일정 기간 지나서 이렇게 자동화 안건에 타입을 했는데 비공개되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임시적인 타결, 완벽한 타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이 노테르다 항만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유럽에도 이제 그 저게 마스프라토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항과 같은 위치죠. 거기에 이제 완전 무인 자동화 두 개 APMT와 RWG라고 하는 이런 그 터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 이 터미널도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는 아마 그래도 선진 항만이고 또 선진국이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떤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동화가 추진됐고 어느 정도 추진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공론화 과정이 없다 보니까 파업을 몇 번에 지금 뭐 2차 파업, 큰 파업을 이야기했지만 내부에 어떤 작은 파업들도 있었고 또 2014년 12월부터 6년 1월까지 예. 그러니까 뭐 거의 또 1년이 넘는 1년 6개월 이 지난 시간이 지나서야 합의하게 되는 아까 뭐 동영상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아주 그런 팝들이 있는 또 팝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 갈등들 이거는 뭐 비단 스마트 항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화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얻었던 그 교훈은 뭐냐면 공론화 과정, 즉 뭡니까? 서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소셜 다이얼로그라고 거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그런 것들이 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화가 되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도 이미 노사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박 자동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선박 선원 노련이죠. 노련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실직 위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제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항만은 이미 2024년에 이제 또 부산항 신항 제2터미널 제2신항을 만들면서 스마트 항만 구축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러한 발표 때문에 이제 어, 부산 항운 노조에서는요 이런 어,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일자리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라라고 그런 입장이 을 발표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저도 또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강원 노조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기존 있던 뭐 항만이 아니라 새로운 항만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2신항이라는 새로운 항만을 만들기 때문에 없던 항만을 만들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 항운 노조 이제 노동조차 측 입장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제2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도 신항으로 화물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북한에 있는 화물이 계속적으로 신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2신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속화가 될 것이고 또 지금 또 여러 또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 허지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선대, 간만부두의 어떤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계약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북한에 있는 어떤 노동자들이 신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신항이 만들어지는 터미널이 스마트 터미널이 스마트 항만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못 넘어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무 전환, 직무 확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에 그런 재래식
터미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항만화된 어, 터미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노조 측 입장인 거죠. 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했던 부산항 미래 선포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항만, 자동 항만을 할 건데 실직자가 없는 스마트 항만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상당히 조금은 어, 스마트 항만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그 항만의 스마트 항만을 추진화할 때 지금 현재 이 이제 노측과 또 정부 측 또 이것에 이제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 붙어서 현재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현재 찾고 있고 그래서 도입 시기들이 이제 지금 조절하면서 또 앞선 그 해외 선진 항만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이제 그런 소셜 다이얼로그 즉 공론화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는 단계가 지금 현재 이제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까지만 현재 지금은 어떻게 스마트 항만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슈 3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4차 산업이 되게 되고 스마트 항만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스마트 해양 물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바로 직무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것도 아마 뭐 여러 4차 산업혁명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기존의 하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하드 스킬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적 능력 및 실력 또는 어떤 전문 지식, 지금 여러분들이 해양, 해양대에서 바로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양 물류가 되게 되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대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 스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다양한 기술의 활용 능력 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바꿔 이야기하면 바로 관계의 능력, 사회적인 능력, 또 어떤 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드 스킬은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프트 스킬은 그런 전문 지식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그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과 바로 기계와의 관계 또 어떤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시스템과의 관계 체계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잘 조율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이고 결론적으로 이 소프트 스킬을 가진 인재가 또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공급을 받게 되고 또 바로 승진도 더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 역량에 대한 미래 전망들을 보면 뭐 다양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36%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G에서는 또 2016년도에 미국의 경우 2018년까지 제조업의 일자리 63%가 어떤 스템, 여러분들은 교육을 그런 방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과학과 기술과 또 여러 또 어떤 매스매틱스 즉 수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학문을 이수한 자들이 요구가 되고 첨단 어떤 제조 분야에서는 특히 이 스템 관련 석사 이상의 어떤 고학력을 요구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입니다. 아까 얘기하면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항만도 유럽이나 미국권에 이렇게 가서 거기에 관계된 항만공사에 가서 이렇게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
즉 어떤 이런 고급 기술을 가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드 스킬을 잘 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부터 또 소프트 스킬, 바로 기계와 또 여러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동급생들과 또는 여러 선후배와의 관계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이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구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좀 넘어가네요.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뭐 좋은 이야기들, 뭐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스마트 항만, 또 스마트 해양 물류들을 연구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여러 도전과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 이 스마트 항만이 무슨 맞는 키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어, 바로 생산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 항만을 예를 든다면 스마트 항만의 많은 기술들을 접목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생산성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으로 생산성을 무한정 어떤 요인들, 어떤 요소들을 더 넣는다고 생산성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들은 이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잘 융합되지가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그 현실의 장비들이 그것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또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어서 트롤리가 기본적으로 1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40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신의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 기기의 한계들이 4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트롤리의 모습이 트롤리를 가진 컨테이너 크레인이 아니라 어떤 그 물류 창고형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생산성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또 작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한 부분들은 기계가 잘합니다. 일정한 모습에 일정한 어, 어떤 요인들이 있는 화물이나 또는 뭐 여러 그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스마트가 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장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같은 컨테이너 박스를 예로 든다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더라도 어떤 것은 또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또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작업이 불규칙적인 거죠. 또 부산항에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화물이 계속적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온다면 이 스마트항만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떤 환적 화물이 밀려들게 되면 이것들이 무슨 우리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듣죠? 예,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커지죠. 그것처럼 무슨 스마트 항만의 시스템을 속도를 이렇게 높인다고 이렇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규칙적인 작업량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한계와 또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될 부분 뭐냐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율운행 차량이 운전자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사고 났다. 그럼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항만에서도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책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책임의 한계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어떤 보험, 어떤 보상을 위한 보험의 어떤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한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지 금이 산정이 되고 또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스마트 항만을 하는데 또 여러 장애 요인이 되고요. 또 이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풀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또 산업이 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연구 요인이 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어떤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뭐 이 법적인 한계는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실제적으로 부산 신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또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터미널 야드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드에 어 그런 물론 원격으로 조정을 하지만은 또 일정 부분은 자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운영되는 장비 아래에서 여러 작업자들이 예상치 않게 있었고 그런 작업자들이 그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기들이 이렇게 사람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게 됨으로써 예, 사람들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건이 어, 지금 근래에 조금 두세 건이 생겼습니다. 그전에 것처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일까?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은 바로 보안의 한계. 이 보안의 한계는 그 아까 유럽의 터미널 중에 APMT라고 하는 여러분 머스크 아시죠? 머스크 이제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의 자회사인데요. 이제 그 머스크의 이제 나중에 뒤에 좀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러한 머스크에서 사이버 랜섬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랜섬웨어가 생겼는데 이러한 랜섬웨어의 바이러스가 바로 이 네덜란드 러시아에서 원래 들어왔는데요. 네덜란드 APMT까지 오게 되고 그 APMT는 한 십몇치를 운영을 못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제 거기 저희가 가서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해결했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서버를 그냥 일대일로 그냥 교체해버리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됐습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또 APMT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런 보안에 대한 어떤 해결 대책 능력이 이제 확보가 되었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융합의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기가 힘든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이 각각 개별 요소의 기술들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AI, 뭐 클라우드, 뭐 IoT, 뭐 기타 여러 그런 최신 기술들 자체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항만에서는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묶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융합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외에서는 바로 디지털 전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항만 또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 답들을 찾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항만의 디지털 전환, 바로 디지털 포트라고 하는 스마트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디지털 전환을 하는 방법은 뭐냐? 각각의 기존 항만 또 운영자들은 바로 산업군들과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융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CMA, CGM과 같은 선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와 융감을 하거나 또 항만공사, 엔터워크 항만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와 융합을 하거나 또 ZPMC라고 또 전 세계 컨테이너 크레인은 7, 80%를 공급을 하는 중국의 또 유명한 장비 회사죠. 이러한 곳이 또 주요한 또 이 IT 부분의 또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또 여러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장비 또 메이커 그리고 이런 그 컨트롤러 이게 뭐냐면 제어 항만과 또 여러 선박의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와 또 이런 야라라고 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또 업체인데요. 이제 이런 중공업이 자율운행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 트렌드가 결론적으로는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체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그 스마트 항만화를 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을 만들기 또 어떤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한 DNA를 가진 업체들과 호흡을 하고 있고 융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러한 그, 이 회사들을 디지털 전환화시키는 또 그를 통해서 스마트 항만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과연 이 스마트 해양 물류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대체 기술, 이 무인화죠, 무인화. 그냥 사람을 없애는 거죠. 예. 그런데 꼭 이 스마트 해양 물류의 기술, 스마트 항만의 기술이 꼭 무인화만 되는 게는 아닙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노동 강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양 물류 기술이 사람을 없애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게 하고 더 많은 어떤 성과들을 내게 하는 또 그 노동자들을 실시간으로 잘 통제하게 하는 막 그런 어떤 기술들을 이제 노동 강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놀랜드버그라는 독일 컨설팅 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인화와 보인화를 한국은 고민해야 한다. 즉, 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항만의 인건비가 싸고 또 이런 스마트 항만, 무인화된 항만 기술이 또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무인화, 즉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영어로 표현 썼는데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국의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양 물류 기술은 보인화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 보인화는 아규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AR 이야기할 때 이 AR을 쓰죠. 즉 뭐냐면 사람을 강화시키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 한번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또 이제 다섯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 X 이벤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항만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초연결, 초지능화로 인해서 X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도 이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X 이벤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도에 조금 이런 X 이벤트가 어떤 사항을 많이 여러분들이 목격을 관심 있었으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아주 사소한 거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어, 바로 뭡니까? 풍등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불 붙인 등을 날렸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고향에 있는 조유소 배기구로 들어가서 폭발을 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국가의 주요한 어떤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이 KT 어떤 그 기지국에 아무런 그런 화재를 준비할 만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 혼란을 겪게 되는 또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다 불통이 되고 전화기에 사람이 줄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2018년 12월 달에는요, 강릉 서울행 그 KTX 열차가 탈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인재였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회로의 시스템을 반대로 이렇게 설치함으로 해서 이제 탈선하게 돼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생겼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아까 제가 X 이벤트에 또 있었지만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이제 삼성증권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유령주식 사건인데요. 그 배당을 자사주 배당을 하면서 담당자가 제 기억에는 어쨌든 1,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천주 그러니까 단위를 잘못 썼던 거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단위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없는 주식이 배당이 되었고요. 근데 그 없는 주식을 또 어떻게 됐죠? 몇몇의 또 삼성증권에 있는 임직원들이 이제 시장에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그런 어떤 그 손해배상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들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계 이 세상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엄청난 어떤 치명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런 설명 드린 이유는 우리 해양 물류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것부터 설명드리면 이 APMD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네덜란드의 그 스마트 항만인 이 APMD 터미널이 여기 나와 있네요. 2017년이네요.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고 2주간 터미널 운영이 정지가 되고 한 340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이러한 복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 또 항만에 여러 물류난이 발생되는 이런 일들도 아주 작은 러시아의 작은 컴퓨터에 시작된 일들이 바로 어떤 큰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이 X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스마트 해양 물류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이버 보안, 또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마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 중국의 텐진항 폭발 사고도 실제적으로는 X 이벤트입니다. 예. 그래서 15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좀 이 중국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국 텐진항의 어, 그 인근에 이제 배후 지역의 저장 장소에서 컨테이너에 든 이 화학물질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폭발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던 바로 뭐 소방수겠죠. 이 진화를 로 투입된 이 소방관들이 그 창고에 물을 뿌려서 결론적으로 그 물과 또 다른 화학 물질들이 반응을 하면서 2차 큰 대형 폭발이 일어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동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폭발을 이야기하죠. 저 멀리 있는 일반인이 찍은 것 같아요. 일반인이 저 멀리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그 화학 폭발이 일어난 텐진항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여유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보고 있죠. 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뭐 휴대폰이든 뭐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도 지르지만 아직까지 뭐 문제 심각성 아직 놀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1차 폭발이 있었는데 앞서 2차 폭발에서 자 엄청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2차 폭발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구름은 그냥 뭐 깨끗한 연기나 수증기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텐지랑이 어떻게 이 X 이벤트라고 하는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겠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유독가스들입니다. 이게 그냥 뭐 나무가 타고 뭐 일반 물질이 탄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유독가스들 섞여 있는 유독가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의 유독가스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화상을 입고 죽은 사람도 엄청 많이 있겠죠. 흔적도 없이. 거기다가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도가 해외적으로는 보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못 느끼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스마트 항만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런 X 이벤트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움츠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스마트 항만의 기회들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고 또 여러분과 같이 또 어떤 젊은 신진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어떤 그 연구자들의 또 권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할 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제 뭐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배입니다. 배가 들어오면 이제 말 그대로 계류삭을 이제 줄을 당겨서 이렇게 배를 계류하게 되는데 항만을 계류하게 되는데 한 19.27 19분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면 지금 이 회사가 카브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이런 회사가 개발한 자동 계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배가 그냥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흡착판과 이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배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뭐 27초 만에 이렇게 배를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되고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어, 이건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 글로벌 오퍼튜니티 리포트라고 한 2018년도 판에 이제 아이모가 낸 책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이 어떤 신기술로 이렇게 소개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박의 자동 충전 기술들. 예, 배가 들어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전기 The 추진 cable reel 선박들이 can be 만들어지는 situated on 그 board 전기 추진 or on 선박들이 shore, depending on 로봇팔에 infrastructure 예, and the 이런 needs of the customer. 전기 커넥터들을 연결을 하는 그래서 Charging 자동 can 충전 continue to the 시스템에 very 대한 last moment 설명들이 before 이제 departure, 이렇게 since the ABB에서 disconnecting procedure is fast 설명되어 and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복텍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어링 마스터라고 하는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 충전 시스템 실제적으로 배가 운영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추진되는 선박이 이렇게 접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적으로는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시스템이 내려오게 되고 자동으로 계류된 계류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람이 없이도 얘가 계류되게 되고 또 충전하게 되고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충전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 커넥터에 연결이 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예, 이 시스템이 2011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카이스트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모바일 하브라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고 이 모바일 하브를 하면서 이 배를 어떻게 계류할까 했을 때 개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로 2011년도죠. 앞에 보시듯이 2018년도에 그 신규 사업으로 소개가 되었으니까 그 카보텍이라는 회사도 이때는 아마 제품이 없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영도 그 홈플러스 지나서 그 물량장 있는 공내도 물량장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여러 그 발표 장소에서 이 장비가 결국은 개발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시키지 못했고 이런저런 이렇게 쓰레기처럼 있더라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이후에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마트 항만의 기술 또 스마트 항만의 어떤 기회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근처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장소에서 또 여러분의 향후에 직장을 가지시는 그 장소에서 뭔가 자그마한 것 하나를 디지털화하거나 또는 자동화하거나 연계시킨다면 그게 바로 스마트 항만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이 됐지만은 이렇게 사장돼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마트 항만이 꼭 어떤 그 첨단 어떤 기술들만으로 꼭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스마트 항만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친환경 항만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위에 거는. 그래서 꼭 전기가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전기로 추진되는 선박이 아니더라도 기존 선박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이 그 배기관에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요. 이 나오는 가스들을
이 직별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LA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또 언젠간 또 생길 건데요. 우리 불개미 여러분들 항만의 불개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개미가 나오면 항만의 종사자들 또 항만공사부터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물 뿌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뭐 소독약 뿌리는 것이 이 불개미를 잡는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덜란드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컨테이너 박스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뭐 기본적으로 세차 시스템하고 다르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네덜란드에 특히 이제 여기 많이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네덜란드에 있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농산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그런 검역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켜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것들이 법적으로 또 제정되어 있고 뭐 이런 어떤 체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항만의 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 항만은 지금 현재 구축 현황인 이제 연구 현황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약조한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좀 여러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있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화된 시대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는 단연코 하나를 꼽는다면 코딩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또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연구의 차원도 있지만은 과연 내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이 스마트 항만, 스마트화된 이 시대에 했을 때 그중에 뭐 그것이 꼭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뭐 소프트 스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정도 소프트 스킬의 기본적인 하드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경계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코딩인데 여러분들 코딩 공부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한번 코딩과 관계된 한번 동영상 한번 잠시 한번 보고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se skills isn't just important for your future, it's important for our country's future.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시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이 방송 참여해 주세요. 자, 코딩을 한번 제가 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렸는데요. 과연 이 스마트 항만 시대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하드 스킬인 전공 지식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학과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또 기타 어떤 곳에서든 배우고 있는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또 스마트 해양 물류 또 뭐 스마트화된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언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취직을 위해서 또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때문에 인간의 언어들 뭐 기본적으로 영어와 여러 또 토익 저도 뭐 그때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공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언어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된다? 기계 언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코딩을 보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스마트 항만의 시대가 되고 스마트 해상 물류가 형성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전공 지식을 특히 해양 항만 물류 쪽에 전공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인간의 언어도 하면서 또 기계어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코딩을 뭐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러한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계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파워포인트를 하듯이 바로 이 코딩을 사용을 해서 바로 기계들을 설계하고 설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디자인하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아까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어를 하셔야 된다. 기계 언어를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코딩이라는 거죠. 아마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무슨 시를 짜듯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코딩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초중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저는 기억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세대들은 학교 다닐 때 워드 프로세서를 했고 여러 사무 어떤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신입으로 갔을 때에 기존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실제 안 됐으니까. 그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 초중고등학교에 코딩을 배웠던 친구들한테 예,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시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경쟁력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 조금 걸쳐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고요. 아까 뭐 EBS, 뭐 유튜브, 뭐 또 마음만 먹으면 여러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과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코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당부 드리면 현재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석박사로 가야 되고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 좀 데이터 쪽을 좀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러 수요자들, 즉 뭐냐면 좋은 직장들 또 어떤
큰 기관에 또는 요구되는 어떤 직종들을 보면 이 데이터를 연구한 데이터 전문가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내가 뭐 석박사로 많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물론 뭐 여러분들 각각의 뭐 부분들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전공에 있어서 데이터 쪽으로 조금 좀 물론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특화해서 하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결혼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스마트항만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기들과 또 전업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자, 조금 시간이 약간 오버되었네요. 어쨌든 죄송드리고요. 오늘 뭐 강의실에서 같이 봤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건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오늘 스마트 해양 물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동부가 허브인 이 스마트 부산항, 또 여러분들이 또 어느 항만 국내 국외외로 가든지 간에 이 스마트 항만은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로 타 분야 간 융합을 통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코딩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어떤 기타 다른 학문들까지 지금 대학생 시절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익히고 경험하셔야지만이 향후에 여러분들 이런 여러 산업들이 융합되어 있는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상물류를 다루시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쟁력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런 길 가는데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어쨌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소원합니다.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